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정답은 LCC였습니다. 6260님이 동네 아줌마들과 커피 마시면서 성공예감 들으면서 경제 공부하는데요. 정말 유익합니다라고.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커피 모임 하시면서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신데요. 이분들은 크게 되실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답 LCC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근섭님이 온 가족이 괌에 가기로 했는데 경제가 그래도 막둥이가 비행기 타는 거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주머니 가벼워지는 건 감수해야 되겠죠. 다둥이 집이라 호텔방을 2개나 잡습니다. 유유. 저도 다자녀 가구라 이 심정을 압니다. 거의 호텔은 5명에서 묵을 수가 없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요. 증시가 오늘도 조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닥이 0.85% 빠져서 861포인트까지 밀렸고요. 코스피는 0.4% 정도 밀린 2,534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330원까지 어제에 비해서도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도 조금 오름세, 즉 원화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매주 굵직한 이슈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개미스쿨 바로 이어가 보죠. 증시각도기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일단 좀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먼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신용융자입니다. 신용융자. 그렇죠. 네. 최근에 신용융자 잔액이 20조 원을 넘어섰고 거의 코스닥 쪽에서 빌린 돈이 코스피에서 빌린 돈하고 거의 육박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혹시나 오늘처럼 또 앞으로 증시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게 또 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 나오잖아요. 네.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려면 시장이 좀 많이 빠져야 되고 네. 그렇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과 관련해서 왜 도대체 신용이 중요하냐 이 얘기에 대한 아주 원론적이고 쉬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식시장이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갑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팔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사자가 언제 제일 많으냐 하면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고 이웃 사촌 다 사면 다 산 거죠. 네. 그때를 우리가 일컬어 꼭지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내 돈으로만 사도 되는데 내 돈 아까우니까 내 돈으로만 부족하니까 남의 돈까지 빌려서 산다. 이러면은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사자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융자가 높은 거에 왜 위험하냐. 주식이라는 게 살 사람이 다 사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하락이에요. 예. 그다음 반대로 팔 사람이 다 팔고 더 이상 팔지 않으면 그때가 바닥입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정확히 그래요. 네. 그런데 신용이 맥스치를 향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살 사람이 거의 다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후속해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죠. 끝없이 올라가려면 끝없이 자금이 들어오면 끝없이 올라갑니다. 네. 네. 간단한 논리예요. 그런데 끝없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고 멈추는 그 순간부터 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은. 그렇죠. 근데 과거 이제 이게 이 20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1년도에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훨씬 더 이거보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때 이제 신용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피크를 쳤을 때가 22조, 21조 이 정도였고 네. 신용은 그 이후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21년 9월 달에 최고치를 치는데요. 네. 제가 기억이 정확하죠.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잔고의 피크가 9월 21년 17일이었어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21년 9월. 네, 21년 9월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보니까 신용이 맥스였습니다. 25조였어요. 네. 근데 20년, 21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를. 20년, 21년이면 웬만해서는 주식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때는 뭐 코스피도 3,000, 3,300 막 이랬을 때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 무슨 초심자의 행운이다, 뭐다, 주린이도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때인데, 그러니까 즉 돈이 들어오고 돈이 릴레이로 계속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조금 모양새가 다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도 그렇고 뭐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때와는 좀 궤적이 다릅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업종만 편중되어 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아닌데요. 신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는 과거보다 신용 총액 기준은 적지만 쏠린 쪽에서의 신용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만 따져보면 현재 수급은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의가 요청되는 그런 수급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 쏠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개인 순매수 대금의 한 3분의 2 정도가 2차 전지 네. 배터리 관련주에 쏠리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쏠림의 대명사가 이제 현재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누가 봐도 배터리인데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요즘에 조언해 주시기도 되게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도. 저는 이미 몸을 좀 그런 측면에서 더럽혀가지고 네.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뭔가 냉정한 분석을 하면은 또 여기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안 좋아하시죠. 근데 뭐 저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예. 꽤 오래 전에 이 예. 자리에서 이 자리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원래 저의 투자의 뭐랄까 성향과 지론. 예,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싸게 사고 안전하게 하자 막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 가야 되고 사람 많은 곳에는 인기가 폭발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가격 반영되는데 왜 가냐 했는데 그때 그 얘기하고 2차 전지가 빠졌어요. 제가 여기 딱 이 자리에 나와서.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IRA법 통과되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서 그때 제 말 듣고 2차 전지를 파셨던 분들은 제가 원수같이 여겨져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저는 저의 지론을 꺾지는 않습니다. 네. 누구나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저의 원칙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오히려 한가진 곳에 가서 자리를 펴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사실은 지금은 2차 전지가 쏠림의 대명사가 됐지만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22년도에 쏠림의 대명사가 어디였냐면 테슬라였습니다. 네. 테슬라가 많이 쏠렸는데 지금 테슬라 그때보다 회사가 나쁜가요? 좋습니다. 네.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생산량도 많아졌고 그렇죠. 인구량도 많아졌고.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회사도 커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주가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더 나있죠. 네.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있죠. 지금 환산 가격으로 400달러대 중반 정도가 했으니까 네. 지금 160달러니까요. 거의 이제 주식 분할을 했으니까. 예, 주식 분할을 해서 그때는 이제 1,300불 분할 전에 1,300불까지 갔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0불대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신나서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래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꿈에 막 다 이렇게 꿈에 취해 있었고 이 회사가 앞으로 할 게 뭐가 많냐고 진짜 이 회사가 하는 모든 사업을 테슬라로 다 연결 씌우면서 앞으로 이 테슬라의 미래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미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테슬라 미래 밝아요. 근데 주가는 3분의 1이에요. 네. 네. 주식이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과 기업이 중간중간 만나긴 해요. 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친구 사이처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데 항상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같지 않습니다. 주식과 기업은 부부 같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과 본질은 기업의 본질과 가격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선호라는 거는 네.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올라가면은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에르메스나 네. 루이비통이나 이게 지분의 10분의 1 가격에 거래된다고 해보세요. 그 백이. 네. 네. 15만 원에 살 수 있어. 네. 버킨 백 이런 거를. 자, 그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 될까요? 네. 되게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냥 명품백. 그러니까 그 명품백 1,000만 원 하던 걸 10만 원에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는 네. 다 에이 저 이제 안 살래 이렇게 네, 되죠. 그냥 원가로 그냥 떨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 계속 그럼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 가치 손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품백이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그들의 솔직한 전략이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사람의 선호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이 주식시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가격을 보고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테슬라를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네, 입장인데
그때도 저는 테슬라 이거 좀 가격이 좀 비싼데 얘기했다가 정말 그때도 몸을 많이 더럽혔죠.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이 그대로 좋아하거나 이랬을까 하는 좀 고민이 생겨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격이 그 회사를 정당하게 해석해 주진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회사의 방향성을 보시되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가격이 올라도 난 이 기업이 좋고 가격이 떨어져도 난 이 기업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2차 전지 산업은 성장해야 하고 그럼요. 성장하고 있고 잘 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중국이 정말 너무나 거세게 도전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뺏기지 않고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IRA법을 이용해서 훨씬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가격과 주가의 흐름, 가격과 기업의 흐름이라는 게 동일하지 않다라는 점이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20몇 년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을 조금 높일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미래의 이익 전망을 현재로 막 이렇게 땡겨옵니다. 네. 앞으로 이 회사 어떻게 될 회사인데 이 회사 이렇게 될 회사야라고 하는데 한 2년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진짜로 성장할 회사들은 한 2년 정도 후에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선반영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6개월, 1년은 당연히 선반영을 하고 네. 좋은 기업들은 2년, 3년까지도 선반영을 합니다. 근데 5년, 6년, 7년 선반영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앞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항상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3개월 이후를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년, 6년, 7년 후를 예상한다? 이거는 신계 이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영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좋은 네. 기업도 때로는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면 나쁜 주가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거 깨닫는데도 주식 투자 시작하고 나서 몇 년 걸리더라고요. 네.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물론 많은 분들이 추세 추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게 좋은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우리 곽상준 지점장님은 약간 가치 투자 입장에서 네. 또 가치 투자가 좋은 게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래요. 투기장에 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기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극소수지만 네. 가치 투자로 승리할 수 있는 건 대중도 가능하니. 그거는 뭐 그런 가능한데 이제 약간 투기 얘기를 할게요. 경마장에 가면은 경마를 하셔야 돼요. 네. 경마장에 그렇죠. 가서 사이언스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마도 사이언스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 경마장에 가서는 경마를 하고 네. 빠진거에 가면 빠진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주식을 5년 10년 가지고 계시겠다고 하면 기업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난 이 기업을 일주일 한 달 이상 갖고 갈 생각이 없고 가격만 올라가면 난 오케이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또 저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신에 제가 많이 보니까 투기로 들어갔다 투자 분석을 하시는 분이 생겨요. 물리면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물리면 공부하게 되죠. 네.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기만 하면 물리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분석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일단 사요. 예. 그럼 물리거든요. 예. 그럼 그때부터 분석이 정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성향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장기적인 분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단기로 들어갔으면 단기로 보시고 장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면밀히 파악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뭐 실적을 하나는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사실 우리가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도 그 내재 가치와 주가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일에 하이닉스, 목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물론 삼성전자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된 상태긴 할 텐데 반도체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예.
이거는 어떻게 긴장 상태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뭐 기대치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좀. 긴장은 이제 예비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그때 다 풀어졌고요. 네. 거기서 이제 크게 막 바뀌진 않은 거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의외로 예비 실적 발표에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 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건 다 나왔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는 이걸 과연 누가 이 반도체의 미래를 알겠나. 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 삼성전자 관계자도 모르고 삼성전자인데 물건을 사가는 그 컴퓨터 업체들이라든가 서버 업체들도 정확히 모르고 네. 투자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현상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냐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재고가 거의 뭐 1년치가 쌓여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정확한 건 이거예요. 이 재고가 줄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네. 그때가 이제 저점이다 주가는. 뭐 요런 명제는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재고가 언제 어떻게 줄지는 잘 모르는데 생산량을 감소한다고 할지라도 뭐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그것도 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찌되었거나 적은 있습니다. 좀 더 긴 시계열로 보면 지금 이번에 적자가 14년 만의 적자 아닙니까? 네. 14년 만에 초유의 일이면 이례적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14년 만에 이런 정도의 일이 처음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범위 바깥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예. 일종의 그 반도체 블랙스완이 터진 건데 네. 이게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게 그 보통의 일로 바뀌진 않아요.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네. 네, 특별한 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원상 복귀를 할 것이다. 평균 회귀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치보다는 이제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이냐가 핵심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는 앞으로 6개월, 1년을 두고 보면서 하는 것이라서 항상 선반영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데 투자는 시작됐습니다. 반도체는. 주가가 5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쉽게 안 떨어져요. 하루에 1% 내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근데 어쨌든 최근 한 달간의 추세를 보면 조금씩 스물스물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잘은 모르겠는데 남들이 사놓기 전에 좀 사놔야 되겠다. 이런 경향성이 지금 반도체 주식에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매우 이례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네. 해야 할 일들. 여기서 더 나빠질 거는 사실은 이제 더는 보이지는 않으니까 다만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겠고. 네. 미국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미국에서도 이제 기술주 대표적인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제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줄줄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그 오픈 AI, 챗 GPT 네. 아니면 알파벳은 이제 바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또 이제 한번 대전을 벌이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렇죠. 이쪽 실적하고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굉장히 재미난데요. 이거 네.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 지역이냐, 시애틀 지역이냐. 아, 예, 요 양쪽 진영 간에 지금 싸움이 불꽃이 튀깁니다. 실리콘밸리와 시애틀. 예. 이거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네. 뭐 아마존과 또 다른 그 상대 회사 이런 식의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은 시애틀 근거고요. 네. 거기 약간 비즈니스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요. 네. 실리콘밸리는 모험 정신이 좀 강한 곳이에요. 예, 이 두 군데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한때는 시애틀이 완전히 다 먹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걸 다 먹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 절치부심했던 애플이 2000년대 중반에 아이팟을 만들면서 네.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들었고 한 10년 넘게 시장을 다 뺏어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부러져 있었다가 갑자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들면서 부활의 서곡을 알면서 쫙 일어났죠. 네. 그리고 또 한 진영에서는 그 검색에서는 구글이 나타나면서 실리콘밸리의 구글이 나타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네. 거의 없어졌어요. 네. 한국 사람들 중에 빙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2010년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존재감이 정말 미미했죠. 네. 그래서 구글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겼었는데 참 구글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여기는 뭐 돈이 넘쳐났습니다. 광고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항상 돈이 넘쳐났어요. 네. 그래서 연구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AI 관련된 연구는 모두 구글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닐 정도로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이거를 사업화를 안 한 거예요. 왜? 자기 광고 비즈니스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걸 광고 비즈니스하고 연결 못 시켰고 이걸 하면 광고 비즈니스가 죽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안 했던 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네. 예, 그래서 그쪽 진영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빅테크들 간의 대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오픈 진영 폐쇄 진영 간의 관계에서 또 다른 한 축은 과연 퀄컴 칩이 애플의 칩을 언제쯤 능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난 싸움이에요. 네. 이건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그 애플 칩이 그 상방 통합을 이루면서, 즉 휴대폰부터 컴퓨터까지 모두 단일 칩, 그러니까 두 종류밖에 칩이 없으니까 네. 단일 칩으로 통일을 시키면서 그 오픈 소스 진영의 그 퀄컴이라든가 이쪽을 완전히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죠. 근데 올해부터 퀄컴 칩의 성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애플의 M1, M2, 그다음에 A16 이쪽 칩을 만들었던 헤드들이 퀄컴에 영입이 됐습니다. 벤처 회사를 지었는데 그걸 네. 영입되면서 이쪽 그 수준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진검 싸움이 시작돼서 이 진영과의 싸움도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재미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삼성 휴대폰이 잘 팔리려면 퀄컴 칩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올해 조금 좋아져서 23이 갤럭시 S23이 좀 잘 팔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한국 입장에서 이 빅테크들의 실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AWS하고 그다음에 애저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두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하고 얘네들이 얼마나 설비 증설을 할 것인지 여부가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PC는 그냥 그래요. 네. 그리고 20년, 21년에 다 땡겨서 샀기 때문에 네. PC 매년 바꾸는 게 아니라서 당분간 그 공백이 있어요. 그 동네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으로, 그다음 모바일 그 폰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의 양은 늘어납니다. 네. 예전에는 200기가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 데이터 센터에다 내 거를 맡기는 게? 클라우드 컴퓨터 네, 같은 클라우드에 것들. 예. 맡기는 거, 제 사진 같은 거 보관해 주는 거 이제는 꽉 차죠. 꽉 찼죠. 네. 어느 순간은 200기가로도 안 돼요. 네. 200기가로도 안 되고 이제는 뭐 테라를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반반입니다. 미국의 IB들도 이제 성장이 좀 꺾일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진영이 한 군데 있고, 아니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AI 진영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과연 여기서 이번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AI도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서 이걸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써야 되는 대규모 메모리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좋아질 겁니다. 네. 이게 호재로 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실적 발표가 한국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빅테크들의 포인트가 앞서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AI가 진짜 실효가 되고 있는지 여부. 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AI가 앱으로 등장할 때,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등장할 때까지는 아마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휴대폰에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온도, 내가 있는 위치, 그다음 내가 하고 있는 운동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센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효율적으로 쓰려면 운동 앱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서 내가 그것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운동 앱을 내가 활성화시켜서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AI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AI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거 성장이 맞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투자해서 선점해야 돼, 이 생각을 갖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빙의 트래픽,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붙어진 빙의 트래픽은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게 유지될 건지 잠깐 반짝하고 끝날 건지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또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 엔지니어하고 제가 대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쪽의 친구들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가장 얼리 어댑터예요. 가장 빨리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긍정적입니다.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써.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엔지니어들이거든요. 네. 원래 좀 끼리끼리 모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조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와 연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반인들도 쓰게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서버 투자를 늘리게 되고 그게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알파벳이 됐건 해서 서버 투자를 또 얼마나 늘리느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코멘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줄줄이 이제 얽혀 있는 거죠. 얽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잠깐 좀 잊혀졌던 기업 얘기 좀 해볼까요? 메타라고. 예, 페이스북. 여기는 이제 SNS 시대에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뭔가 인공지능 또 이제 네. 메타버스 좀 하겠다라고 해서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인력 구조 조정도 세게 했었죠. 그렇죠. 또 한 곳 아마존도 구조 조정을 좀 세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곳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글쎄 여기는 좀 실적 기대를 좀 해봐도 될지 여기도 이제 최악의 국면을 넘어설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참으로 재미나게도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메타의 주가가 연초 대비 빅테크 중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반등을 세게 했죠. 100%도 넘게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카카오톡을 갖고 있어요. 왓츠앱. 왓츠앱. 네네. 근데 우리는 페이스북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죽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SNS로만 보면 뭐 저도 요즘 뭐 죄송한 얘기지만 페이스북 많이 안 해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럼 인스타그램 하세요? 아니요, 다 안 해요. 네. 그래서 그쪽이 재미가 있을까 하는 데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안 쓰니까 네. 뭐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보면 다른 그 대화 그 앱들이 있잖아요. 네. 잘 확산이 안 돼요. 놀랍게도. 네, 다른 앱이 성능이 나쁘지도 않은데 이 카카오톡은 계속 이렇게 고정된 대화 창으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메타가 쉽게 죽진 않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인력 조정을 또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벌써 3번인가 4번이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 업체들은 그냥 우리나라 중견 기업들이나 제조업 기업들하고 좀 다르게 뭐가 있냐면 비용 구조에 대한 그 뭐랄까 지배력이 있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비용을 자기네가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용 통제 능력.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이 유연성이 높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그 고용에 대한 유연성. 그러니까 이렇게 팍팍팍팍 사람을 자르고 가는 수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한국 다른 뭐 연예인 걱정하지 않듯이 빅테크 걱정할 필요 없다. 네네네. 이렇게 봅니다. 알아서 정리할 거고 우리는 주가가 어떤 수준의 흐름을 가지고 가서 이 회사가 저렴해졌는지 아니면 비싸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주가가 앞으로 적정가인지 싼지만 분석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실적 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거의 그 미국의 기업가들과 경영진들은 주가에 목이 매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 관리는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반도체는 좀 걱정이 많은데 자동차는 굉장히 잘 팔립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자동차 판매량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단가도 잘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도 25일,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대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주가도 좀 나쁘진 않게 올랐었고 네. 근데 여전히 보면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주가를 평가하는 가치는 굉장히 조금 낮은 상황이고 요거는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현대차가 2009년 이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대차는 경사가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보면 전장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다. 네. 전장 쪽은. 근데 전장이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잘했고 미국에서도 전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 제품 같은 것들. 네, 그냥 네. 그 대시보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 앞, 디스플레이부터 예. 뭐 음향 다 앞에 있는 거 운전석에서 뭐 삑삑 누르는 거 네. 이런 걸 다 전장이라고 삑삑 표현합니다. 누르는 거. 예, 이런 걸 다 전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본 차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격차가 납니다. 이제는 그 뭐랄까 엔진 동력 성능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15년을 탈 거냐 13년을 탈 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다들 엔진 동력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전장 쪽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쪽에서 잘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너무너무 잘 팔리고 좋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못 가냐. 영업이익 1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2차 전지 주식보다도 이게 주가가 낮으니 뭐냐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변화의 기로 앞에 있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는 다른 내연기관보다는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전 세계 기준으로 전 세계 다른 내연기관보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로의 이동이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굉장히 과제 사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 시장을 내연기관이 잘할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구조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인군 구조도 틀리고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기계공학도들이 모두 중심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전기차에는 쉽게 얘기하면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이런 쪽의 친구들이 전면에 있고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쪽 장인이 와서 이쪽 컴퓨터 쪽을 다루면 장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트랜스포가 잘 안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사실 현대차가 너무 잘 나가고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대응도 굉장히 잘하고 모든 걸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변신 속도도 빨라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다른 내연기관들 잘 안 합니다. 그 한다고 소리만 치고 그 험머 EV 같은 거는 몇 대 안 팔렸어요. 10대도 안 팔렸어요.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적자니까. 네. 이번에도 보면은 GM이죠. GM이 전기차 분야에서 30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빨리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틈에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요. 예. 방송에 적절하진 얘기가 아니지만 진짜 미쳐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건데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거든요. 현대기아차가. 근데 이거 지금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아니 왜냐하면 내연기관보다 쉽거든. 아, 훨씬 쉬워요. 네네. 이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박사님 말. 네. 이게 너무 방송에 적절하지 않아서. 걱정되는데 그런 말씀하실까봐. 네네. 그냥 순화해서. 돈하게나 다 만들다. 아, 전기차는 돈하게나 다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순화해 주셨네요. 다행입니다. 그 엔진 성능이 필요 없고 모터를 가지고 왔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배터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전기 전자 계통으로 얼마나 전력 소모를 적게 하면서 효율적인 그 모터를 가지고 가냐 뭐 이런 건데요. 그 위에다가 껍데기를 그냥 씌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네. 전 세계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많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에 안 나와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뭐 비아디나 이런 쪽이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만 생산 대수로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도 그렇고 보급률도 그렇고 점유율도 그렇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럼요. 전기차 점유율 27%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 2.7 거의 세대가 전기차예요. 중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요 시장이 있으니까 뭐 적자건 망하건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근데 우리나라 따라하는 건데 중국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야 정부가 이거 밀어붙여? 그래 그럼 와 하고 모두가 다 가는 거예요. 정말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전기차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물론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애들이 막 만들어 제끼니까 어마무시한 물량이 쏟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심해지고 거기서 이제 발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 폴스타라는 차가 있는데 그 중국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추격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웬만한 내연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드렸습니다만 GM에 의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환 자체가 적자예요. 전환하면 적자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까지 계속 적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연기관들이 계속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내연기관이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빨리 전기차 분야로 넘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야씨 무슨 전기차냐 내연기관 차도 좋은데 무슨 아니야라고 아직은 아니다 이런 분들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슈퍼카를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포르쉐 무슨 뭐야 또 제가 슈퍼카를 잘 안 타서 잘 모르겠는데 페라리 뭐 이런 뭐 페라리 뭐 이런 걸 왜 비싼 돈 주고 사시는 거예요.
동력 성능 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모터와 전기는 동력 성능에서 기본적으로 그 슈퍼카에 거의 육박하는 동력 성능을 냅니다. 제동하고 조약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건 기술력이 좀 필요하지만 동력 성능 자체로만은 이미 3초대에 소위 말하는 제로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초반 차들이. 100m까지 가는 시간. 네, 그게 그냥 오히려 슈퍼카보다 더 빠르죠, 전기차가. 네, 직발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직전으로 쭉 뽑는 성능은 더 뛰어난 모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의 성능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네.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운전자 인식 같은 거 소프트웨어도 내연기관에서 그거 잘 장착하려면 따로 달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를 들어 차 집에 한 대고 운전자가 4명이야. 그럼 갈 때마다 차의 세팅 값이 다 저절로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게 전기차에서는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중에 보시면 결국은 내연기관이 이게 오토바이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발음 잘 오토바이처럼 비슷해질 겁니다. 오토바이크 구수했습니다. 예. 예, 구수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요즘 할레이 데비슨이라든가 뭐 이런 네, 거 멋있게 타고 다니잖아요. 아저씨들이 네. 멋있잖아요. 네. 감성. 그런데 요즘 오토바이 많이 안 타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기아차라든가 이건 현대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내연기관의 문제인데 하여튼 현대기아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국민의 한 명으로서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부터 좀 드려봐야 되는데 왜냐면 시간상 있다가 미뤄놓으면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에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뭐 여행 관련주들도 일부 그랬고 게임 판호 기대했던 게임 관련주들도 그랬고 아니면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도 그랬고 이제 대통령이 대만 해협이죠.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정말 중국이 민감해하는 포인트를 건드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네. 경제적 그리고 증시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건 이제 전망까지 담아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왜냐면 많이 흔들리니까요 지금 네. 시장에서. 예, 근데 일단 사드 때 이미 얻어 터졌습니다. 네. 사드 때 많이 얻어 터졌고요. 사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저는 반전 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반전 이 입장이고요. 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사드에 미사일 날라올 것 같거든요. 중국발 미사일이. 상상하기도 싫은 일. 상상하기 싫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보면 자기네 나라라고 철떡같이 믿고 진짜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서 진짜 완전 철떡같이 그건 우리나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사실 얻어맞을 건 이미 다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얼마나 얻어맞을 거냐 그런데 하나 기대했던 건 있죠. 중국발 여행객이 꽤 많이 오겠는걸? 한 2년 3년간 실질적인 감옥 생활을 했던 중국인들이 이제 그 감옥 생활에서 풀려났으니 셧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리오프닝. 예. 그러니 이제 한국에서 당연히 많이 오겠지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악의 경우 만약에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히토류라든가 그 소재 관련된 것까지 건드리는 시나리오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소재 관련이 지금 IRA법에서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소재를 쓰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국 애들이 이렇게 많이 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3D예요.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진이 안 나와요. 힘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걸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중간재로 만들고 그걸 상품화 시키는 네. 이런 건데요. 아직까지 이쪽이 다 그 밸류 체인들이 중국을 벗어나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언급이 나오면 한국 2차 전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앞서 말씀하셨던 그 리오프닝 기대로
있었던 주식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순수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카지노 업체 같은 경우들도 좀 어렵지 않을까. 타격이.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본인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카지노의 캐퍼시티가 중국인까지 받아들이는 걸로 캐퍼시티를 증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수용 능력. 예, 수용 능력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산업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도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대치가 별로 없었는데 역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산업 위주로는 조금 타격이 없을 수가 없다. 네.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곽상준 지점장과 오늘도 개미스쿨 유익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하도록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개인 등록 차량 2,184만여 대 중 31.6%인 690만여 대의 소유주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7294번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 딸이 서울에서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계약 당시에 보증보험 가입을 못했는데 중간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한은 어떤지 그리고 이 원룸의 경우에는 가입 제약이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진재원 변호사입니다. 우선 중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요즘 통상적으로는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 이전이거나 1년 이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에 중간에 가입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 이 원룸을 일단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겠다 하셔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별도 호실별로 이렇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든지 해서 좀 어려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신탁 등기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전세금을 초과한 액수여야 이 시세가 초과한 액수여야 하는데 그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세보증보험은 2년 계약했다면 1년이 넘기 전에 네. 그렇죠. 2분의 1이 넘기 전에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박은미님. 올해 4월부터 국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게 작년 말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국세, 그러니까 임대인이 밀린 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만 이거는 임차권 확정일자 이전에 생긴 국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네.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한 임대인의 세금에 대해서만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금 치르시기 전에 전세보증금 잔금 치르시기 전에 계약서만 가지고 일단 세무서 가시면요. 내가 계약한 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3726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전세금을 관리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가 유일무이하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네. 인도랑 볼리비아에도 비슷한 전세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인도랑 볼리비아는 공통점이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네. 그 집을 아예 줘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오, 예. 예.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임대인 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상대적이니까요. 그렇죠. 다음 질문은요. 네, 0646번님은요. 이 코인 사기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어떤 상황이고 대안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코인 이게 속된 말로 코인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기 사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건강 보조식품, 뭐 옥장판, 부동산 이런 사기가 다 그냥 코인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를 그래서 좀 세게 네.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을 해야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증권으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되고 일반적인 사기죄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인데 숫자만 놓고 보면 커 보이기는 하는데 10년 이하 징역보다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사실은 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13개나 잠들어 있습니다. 예, 좀 의원님들 좀 열심히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김재영님은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더 점유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맞는 건가요? 사실 점유율이 삼성하고 애플이 신제품 나올 때마다 좀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작년 4분기에는 애플이 앞섰다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이 22%로 애플의 1%포인트 앞서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값이 더 많이 나가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이 거의 75% 이르고 삼성은 2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 성능 좋은 것들 이렇게 조금 더 프리미엄 폰, 비싼 폰에서 삼성이 더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요. 네, 4222번님. 억울한 과태료는 어디에서 알아봐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셨는데요. 그게 뭐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그 외 범칙금 확인은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 이렇게 이파인으로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상단에 교통범칙금 그 외 과태료를 클릭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요. 이 과태료와 또 그 외 범칙금 조회하시고 또 바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파인 그러니까 알파벳 E에다가 FINE 파인 네. 합쳐서 이파인 들어가면은 조회도 할 수 있고 범칙금도 바로 계좌 납부 네. 할 수가 있고 저도 신호위반 한번 걸려가지고 이거 해봤어요. 바로 내셔야죠. 예. 저는 이거 걸리면은 마음이 좀 졸려서 네. 바로바로 안 내면은 네. 잠이 안 옵니다. 맞아요. 바로바로 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여러분도 안전운전하시고요. 곽지연 네.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회관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많은 분들 그 질문 올려주시는 거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도 보고 있을 테니까요. 애프터 서비스로 많이 모아놓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다시 돌아오겠고요. 오늘도 성공예감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